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간첩죄 처벌법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현행 형법 제98조가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박광민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재현 우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회는 이웅희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가 맡았고 윤혜성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국 국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원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있습니다. 풀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연결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TV 유나입니다. 모두 단상의 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해주신 네 분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님께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고경태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함께 이금원 의원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용진 의원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유상범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성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정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우용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인선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이후 다시 방금 말씀드린 이명환 최고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이후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토론회를 주최하신 장동혁 최고위원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을 준비해 주셨나요? 안 했죠? 했어요? 그냥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선 토론회 개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한동훈 당대표님, 추경호 원내대표님,
김상훈 정책위원장님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98조 대정원에서 21대도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법사위 일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헌법 98조 제정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안전법에 있어서 법국을 외국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검수사권을 부활시킵니다. 국민의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는 대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게 한정하는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적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 전세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에 있는 조항,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첩을 수사하는데 국정원에 권위자들 보여주시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에 6개월이 1년이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 간첩 사건, 그래서 5년에서 6년, 7년, 8년,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수사를 해내는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지 사건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8년, 9년, 10년이 되는 수사를 검사가,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지고, 그리고 보건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보안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의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해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첩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국민의 영광을 모아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여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간첩도 없는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대로 안 괜찮죠? 이대로 괜찮습니다. 안 괜찮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위원 장동혁 의원께서 이렇게 오늘 중요한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토론이고 정말 간첩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 그의 해법은 장동혁 의원의 마음, 우리와 방금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적시해준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멋진 사나이 장동혁 최고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함께 오셨는데 여기에 보령 서천에서도 오셨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맨날 장동훈 의원 나오면 잘한다 열심히 하면서 박수치고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 맨날 박수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은 저희들이 먼 길 오셨으니까 축하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분께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국회 한번 길을 좀 넣어주고 가시면은 여기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떡벌떡 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우리 인생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장 의원님 오늘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장최고 의원께서 오늘 좋은 정책 지혜를 도와주실 겁니다.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확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동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남경원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근래 보기 드문 동료인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개최하시는 토론회가 보니까 못지않은 의원들께서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님이 또 참석하셨어요. 네. 제가 어전에 우리 국군 정보사령부의 공무원의 그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동혁 최고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 우유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통과를 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주경호 대표님뿐만 아니고 우리 함께 계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동료들이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법 제98조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요한 최고위원님의 축사를 모십니다. 축사한 것까지는 없고요. 저도 꼽사리 끼어서 이런 이 법안 비슷한 걸 하나 냈는데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장 의원님한테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저희 당의 중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몇 분만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축사를 청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당 실세의 장동혁 최고위원입니다. 분명 찍어내 왔다가 갑자기 불려올렸습니다. 와서 뵈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와 계시고 주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와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내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군의 주적이 누구냐? 그 당연히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세상에? 말 안 되죠? 근데 간첩을 간첩이라고 처벌 못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겠습니까? 그렇죠? 간첩을 간첩이라고 처벌하지 못한다고 우기는 사람이야말로 간첩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법을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힘을 좀 내주셔서 나라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병 최고님 시킨 대로 열심히 잘 심부름하고 싸우라면 싸우고 때리면 엎드리고 돌게가라면 돌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경태 의원님의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지역구를 둔 조경태 의원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뜻 아시죠? 대한민국은 굉장히 고귀한 정신이 민족의 혼이 담긴 이 국호입니다. 민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의 특정인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민국으로 이렇게 호칭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스럽게 하는 자들,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 간첩 행위를 하는 자들은 언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시적절한 이런 입법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한동훈 대표님께서 논리 정확하게 좋은데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법을 저는 당론으로 정해서라도 이 법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경원 대표님 원해 주십니까? 오늘 김주호의 장관님 최고위원님의 입법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호 의원님 한 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고 아마 시킨 줄 알았습니다. 여기 형법 8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군 형법은 13조와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형법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 형법이 고쳐지고 않는 이유가 오늘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법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못하게 하는 자가 간첩과 동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누가 이 법을 고치는데 방해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요청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인사를 마치고 주요 참석자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형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의미로 파이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개정 파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주요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뒤에 영상도 한 번만 찍을게요. 영상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앞에 앉아주세요. 카메라 내려주세요. 앞에 찍으신 분은 나와서 앉아주세요.
한 번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정법 개정 파이팅! 오염 서천 파이팅! 그럼 이것으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맨이 철판 썰어서 저렇게 아니 앞에 나가서 한번 찍어. 저 앞에 나가서 감으로 남기게 되니까. 파이팅! 오염 서천 차례 정도 한번 해야죠. 다음 주에 차례 정도 해야지. 아니 나와서 해야지. 예? 이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표 토론자부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토론회는 좌장이신 한국안보형사법학회 박광민 회장님께서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날 글로벌을 정보하는 일이 엄청나게 변화했었습니다. 이 엄청난 정보 환경의 변화가 안보 메커니즘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 인법은 명전 시대의 사고와 명전 시대의 개념을 인법의 규정에 담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 있어서 오늘 이 공생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깨하고 밝은 가치주의 행복 유지를 시대에 맞게끔 바꾸는 중요한 무기점이 될까 생각합니다. 오늘 공생회를 주도해 주신 장명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과 토론을 맡으신 분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부산대학교 김재현 교수입니다. 토론은 업무 공동기사
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이 국민 윤혜성 한국 연사정책본부를 지키는 건 쓰레기 유창준 전 국가정보 국가안보 국자정보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전문가이시고 사실은 이 98조를 개정했잖아요. 이론을 제기할 게 참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상기시키고 왜 필요한 일을 한번 알아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를 맡으신 김재현 교수님께 그런 일기를 하시는 건가요? 20분에서 60분 정도 오늘은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더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 마이크를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김재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법 제98조 간첩죄 규정의 그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받게 되어서 무한의 발권이 감사히 받았습니다. 간첩죄라는 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도 무겁고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아이스브레이킹과 재치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재치가 부족해서 계속 무거운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어려운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주셨는데 사실 이 간첩죄 규정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부분 내로 모든 걸 다 담기는 부족한데 가능한 좀 간결하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바람직한 그런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생한 사건도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는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모태가 되는 기본법인 형법이 제 기능을 이제 모태해 왔다. 형법은 1953년도에 입법이 됐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70년 됐는데 특히 간첩죄 규정 같은 경우는 그 70년 동안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불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법이라는 거는 현 시대적 상황을 갖다가 잘 반영해서 그런 이제 매우 유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는 이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꽤나 오랫동안 좀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헌법 98조는 매우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적국이라는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정말 가치가 됩니다. 물론 53년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적국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헌법 규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좀 어렵다.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총 이제 10개 정도로 발의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지금 발제문은 이제 9개만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발제문을 이제 8월 14일까지 제가 보내는 걸로 보였었는데 그걸 8월 14일날 발의된 법률안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누락된 수준이 있습니다. 9개 정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어쨌든 이 개정 법률안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면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성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발의된 법률안들이 정말 완전 무관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인 그런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제 적국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래서 어디까지 그 범위를 넓힐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기밀의 개념입니다. 간첩이라는 게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하고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첩 행위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적국에가 한정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법률안도 모두 외국 단체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간첩죄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은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법으로 일단 적국을 위하여 간첩 판단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처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반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디에 있죠? 한반도에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나라인가요? 국가인가요? 일단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 단체입니다. 북한 여건은 무엇이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에 해당할 수도 없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의된 이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결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도 아니고 외국도 아니고 외국인 단체는 외국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단체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개정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그런 대한민국도 이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단체뿐만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는 표지도 추가를 해서 점점 이제 우리의 헌법을 아주 유용하게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국가 단체까지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기밀의 개념인데요. 사실 이제 국가 기밀이라는 게 간첩행위는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또 유출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 간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기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밀의 개념을 명확한 법리를 제공해서 지금 이제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이제 크게 식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발의된 법률안들 중에 국가 기밀의 개념을 명문화시킨 개정 법률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 중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문제점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 기밀의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기밀의 개념은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공개된 것이면 안 됩니다. 한정된 사람만 알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비공개성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질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비공지성, 실질비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이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요건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크게 대립되는 그런 학설이 주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이 개정 법률안들 중에 보면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문화시킨 법률안들이 눈에 좀 띄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기밀이라 함은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시면 국가기밀의 실질비성, 기밀에서 실질적인 가치도 있어야 된다는 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된 것이 아니다. 비공지성이라는 요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도. 근데 거기 플러스 뭐가 더 있나? 국가 기밀로 지정 분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뭐 1급 비밀, 2급 비밀 그렇게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만 국가 기밀을 보겠다. 그렇게 이제 개정 법률안에 발의된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간첩죄 규정 보면 1항하고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도 간첩자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 법률안을 보면요, 군사 기밀의 경우에는 비공지성하고 실질의 비성 두 가지만 갖추면 이제 군사 기밀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 기밀하고 군사 기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국가 기밀의 일종입니다, 군사 기밀. 군사 기밀하고 국가 기밀하고 그냥 분리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국가 기밀의 범주 속에는 군사 기밀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 법률안들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기밀이라 하면 비공개성, 실질비성, 그 다음에 형식 지정돼 있어야 된다. 형식까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위 개념인 종개념인 군사 기밀에 있어서는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갖추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으로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비판을 면하려면은 군사 기밀이든지 국가 기밀이든지 동일한 그런 개념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 기밀도 국가 기밀의 일종인 이상 군사 기밀 누설죄 규정을 따로 항을 만들어가지고 규정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기밀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입법안이 발의도 될 수 있다는 바람직한 또 합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개정 방향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문으로 국가 기밀의 요건을 갖다가 이렇게 명문화 시키는 거는 일단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뭐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실질비성과 비공개성이라는 요건을 갖다가 이제 명문으로 삽입을 하면 오히려 뭐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상당히 또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첩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98조 1항은 이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적법을 위하여 간첩한 자, 그다음에 적법을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첩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간첩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 유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 형법학계에서는 많은 이제 또 해석론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간첩의 개념을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다.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탐지 수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우선까지 해야만이 간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에 따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요, 국가 기밀의 탐지, 수집, 그 다음에 누설까지 해야만 간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탐지, 수집만 했을 때 범인이 발각됐다.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간첩죄 미수로 처벌하게 된다.
근데 간첩의 개념을 탐지 수집했을 때 간첩이 된다고 이해한다면 미수가 아니라 이제 기수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성립 시기가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타당하냐? 국가 이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법익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성립 시기를 좀 더 이제 일찍 인정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이 개정 법률안들을 보면은 이 간첩 행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좀 명문화해놓고 있는 그런 규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탐지 수집, 누설, 중계, 알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전을 보면요. 그래서 이 유용한 것이 이제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그 부분에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간첩의 개념을 놓고 학계에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를 좀 잠재우려면 입법으로 좀 해결하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제 간첩 행위의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만으로 간첩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규정을 해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직무 관련해서 본인이 국가기밀을 지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구를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가기밀을 수집한 것은 아니고 직무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지득하게 되거나 본인이 이제 맡은 일들이 그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득한 국가기밀을 추후 나중에 적을 위한다는 이적 의사가 생겨서 누설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국가기밀을 적구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를 간첩으로 처벌하겠다라고만 한정을 한다면 추후 나중에 이적 의사가 생겨서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 법률안에서 그 간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처럼 탐지 수집, 그다음에 누설, 중계, 알선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이제 제시를 제가 했고요. 발제문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첨언을 하자면 네 번째가 되겠죠. 국가 기밀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관리하고 또 감독해야 되는 사람의 고도의 주의 문화가 따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주의를 좀 결해서 소홀히 해서 무서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실인 거죠. 간접적 과실은 처벌 기회가 없습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소비하여 외국에 정책에 악과단체 누설이 되버린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간첩죄하고는 고의범인 간첩죄하고는 좀 형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첩죄가 성립을 하려면 적법을 위한 의사, 이적 의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가기밀 탐지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적 의사가 없이 탐지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적 의사 없이.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는 헌법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 법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에는 이러한 규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외국의 선진 입법례들의 또 뭔가 시선점을 반영을 하자면 이적 의사 없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서 누설하는 경우도 간첩죄보다는 이제 그 이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그러한 이제 형벌로 처벌하는 법들을 신설하는 것도 우리 국가 안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21대 국회에서 또는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개정안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발제문의 가장 큰 특징은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나온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보완해야 될지 뭔가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헌법 해석에 들어가서 실질적 차이가 나는 점, 예를 들어서 적국을 없애고 외국 단체로만 해도 되느냐? 그럼 북한은 적국이냐 반국가 단체이냐 이렇게 개념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공개성 또는 실질적 보호가치성 이런 것들을 판례가 또 헌법재판소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법안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간접 개념의 범위라는가요? 간접 개념의 범위를 수직 탐지뿐만 아니라 누설까지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21대 국회가 10개의 개정법률안을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사 선택해서 개정해 나가는지 할 때는 오늘 발제문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토론자로 이 토론의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이웅희 본사님한테 먼저 발표를 시키고 5분 내지 7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공공영상과 이용희 검사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헌법 제98조 간접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의원 최고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간접제 처벌 공백 등 한계를 분석한 다음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적법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일정한 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간접 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밀 누설 행위까지 간접제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김정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발제해 주신 주제들에 대하여 이전 국회 등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간접제는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정시대의 재정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법제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행위의 상대방을 왜곡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안보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 적국을 왜곡 또는 왜곡인의 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게 돼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제21대 국회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안 마련 절차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대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임기 만료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논의 당시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대한민국에 적대하지 않는 왜곡 등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국의 간접 행위와는 법정행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간접제 상대방에 대하여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의 대부분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반국가 단체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북한을 포함한 반국가 단체를 위한 간접행위는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실무도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 행위를 활발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행위를 상세히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헌법상 간접제의 범위에 반국가 단체를 포함할 경우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행위 및 객체를 구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접 행위 객체인 국가기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례는 간접 행위 객체인 기밀에 대해 공사장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간접 행위의 객체인 국가기밀에는 군사기밀이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며 이 공직성과 실질성을 요건으로 국가기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더하여 포괄적 안보 개념이 도입되고 전면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의 속성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의 기밀을 국가기밀과 별도 취급할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간접행위 객체를 국가기밀로 규정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극으로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에 대한 간접죄에 대해서도 국가기밀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기밀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접행위 구체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판례는 간접행위를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탐지, 수집 행위 없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기밀을 조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군사기밀이 아닌 이상 처벌의 분명히 발생합니다. 헌법상 간접죄와 달리 국가보안법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가보안법과 동일한 형태로 간접행위를 구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전 국회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구체하는 것이 대안으로 논의되었으며 탐지, 수집과 누설 등 행위는 행위 태양과 제실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과 같이 법정형을 차등하여 사안에 따라 법원이 양형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문에서는 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상의 기밀 유출을 간접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상의 기술 유출, 즉 경제 안보가 전체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국회에서도 산업상의 기밀 유출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산업상의 기밀 유출은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특별법상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와 구성 요건이 중복되므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 취득하거나 유출한 경우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고, 방산기술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 취득한 경우 징역 20년 이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들은 구성 요건이 복잡하며 성폭한 간접죄에 위하여 법정형이 전체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국이나 외국 등이 깊이 개입한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간접죄로 포섭할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국가안보 문제로 이슈가 되자 1996년 10월 경제간첩법이 제정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간첩죄 규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안보 공백이 존재하며 국제사회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블랙유어 명단 유출 사건과 같은 범행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미테리 사건에서 보듯이 우방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간첩죄 개정 논의를 지속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는 스파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개념이 판례된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부 다 그 국가 중심에서 비국가 중심으로 또는 군사 중심에서 비군사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또 미국, 독일, 일본은 아닙니다. 중국 등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가의 이익과 자국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알러리게 또는 안하무인의 안보 대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여기 공사님의 토론 내용은 발제문의 내용 중에서 좀 더 보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특히 반국가 단체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 지금 반국가 단체는 국가보안법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까지 엮이게 되는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발표자의 답변은 다른 발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토론은 윤혜성 선임 국무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3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국가가 있어야지만 국민이 행복하고 결국 안보의 중요성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요, 안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안보 개념이라고 해서요, 경제, 재난, 안보, 안전, 테러, 신은 안보입니다. 안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넓어진 대상만큼 간첩도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테러, 산업 스파이, 간첩, 이런 간첩들을 다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70년대 규정, 70년이 넘도록 냉전시대의 규정이 된 거예요. 사실상 사문화된 적국, 옛날에 냉전시대 소련 중동이 다른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테러, 글로벌 시대, 적국이라는 개념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신안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사문화된 규정을 그냥 존치할 수는 없다. 반드시 헌법 제98조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요, 산업 스파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 비밀 방지법, 일명 부정경제 방지법이죠. 그 다음에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난점이 있습니다. 부정경제 방지법은요, 영업 비밀하고 특허를 보호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그럼 그 이에 비밀 관리성과 비공지성이 없는 비밀, 영업 비밀은 처벌의 공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상의 대상은요, 지정된 산업기술이에요. 그럼 지정화된 산업기술은요, 역시 처벌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산업 스파이가 훔쳤을 때 뭘로 처벌하느냐? 처벌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때 정말 웃었는데요. 전 정권 시대에 테러 방지법을 발의하는데 왜 필러버스티를 하지? 북한은 테러가 방지법이라면 규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테러 방지법을 보면요, 제2조에 유엔이 지정한 단체에 한해서 테러 방지법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S는요, 유엔에서 시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왜 산업스타일 당연히 테러, 전 국가, 전 세계에서 규제를 하는 그런 테러 단체를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북한이 들어간다고 해서 난리 친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좀 법을 알고 좀 필러버스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테러 방지법상에도요,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가 아닌 이상은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럼 IS가 우리나라에서 테러하면요, 처벌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저희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잡아도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헌법.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상 처벌이 됩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군사기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요, 처벌을 못해요. 근데 98조가 개정을 하면요, 그 외의 것들을 다 처벌할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아주 종합 세트적인 신안보에 맞는 그런 법이 되는 거예요.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요, 잘 다듬어야 돼요. 아까 우리 검사님께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국가보안법 없애면 큰일 나죠. 우리 형법상에도요, 상해죄, 폭행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가중하기 위한 특처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98조를 만들어 놓으면요, 간첩죄, 일반 간첩죄를 처벌하지만 북한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지만 더 중한 범죄, 더 죄질이 나쁜 범죄는 산업 스파이법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테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합성을 유지해서 법을 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가보안법을 폐지론자가 아니고요, 존치를 해야 됩니다. 다 존치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 형법 98조를요, 적국이라는 개념은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라는 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부 단체라고 해서 외부 단체라고 하면요, 테러 단체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 방지법의 허점도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의 분배, 처벌의 분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6조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요. 다만 신안보에 맞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법이 이렇게 돼야지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요. 제가 오래간만에 국회에 왔습니다. 정말 국회 자주 와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저희 최고위원님께서 저희 안보연구소와 함께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저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의원님 발표 잘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갖고 좀 더 강조하는 점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문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아서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창윤 국가정보원 안보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창윤입니다. 사실 퇴직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보기관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관계자 입장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생경하고 부담도 됐던 부분이 있지만은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또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나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작성을 많이 했는데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는 자기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해외로부터 가져오는 기능. 경우에 따라서는 뺏어올 수도 있고 훔쳐올 수도 있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국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스파이들을 차단하는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국가방첩, 또 경제방첩, 방산방첩, 전략물자 보호 등 이런 업무를 제가 총괄하는 부서장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간첩죄 98조가 북한의 간첩 또 처벌을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98조를 개정해야 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간첩 행위 플러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면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북한의 간첩뿐만 아니라 사실 각국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CIA를 비롯해서 독일의 BND, 프랑스의 DSNG라든지 심지어는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든지 일본의 내각조사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올 때 저희가 스파이입니다 또는 정보기관 요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상호지계에 따라서 우리가 몇 명 나갈 테니까 그쪽도 몇 명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정보 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한다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백세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사 주재원, 특파원 또는 해외 유학생, 심지어는 장사하는 사람 등등 해서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우리가 부르는 걸 흑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국정원은 지금 들어와 있는 정보기관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걸 전략 파악하는 게 목표이고 의무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도 가급적 저는 다 누가 외국의 정보기관인지 좋은 의미진들, 나쁜 의미들 미안합니다. 이 CIA까지도 과연 우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플러스 또 혹시나 더 들어와 있는지를 저희가 사실 들여다보고 있고 이건 저희 국정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해외에 나가도 주재반으로 나가든 외교관으로 나가든 해당 감청기관은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런 부분들이 참가 방패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업무를 했던 제 입장에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간첩에 과연 뭐가 가장 지금 이 시기의 문제냐. 형사법의 기본인 형법에 왜 98조에 간첩죄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존망을 뒤틀게 하는 그런 행위는 무엇인가 봤을 때 역시 북한의 간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의 간첩하니까 옛날처럼 낭수표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하는 그런 정도의 간첩들만 생각하는데 많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첩을 하면 지금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외국방첩, 방공방첩, 때리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0, 70년대 대한민국에 와서 소위 간첩 얘기를 할 수 있는 세력은 북한의 간첩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의 간첩을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외국방첩, 대공방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의 감찰 활동은 대단히 세분화됐습니다.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적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것 외교관계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입수하고 그 사람들이 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세부 전략이라든지 구체적인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고전적 의미의 전통적 정보 수집 간첩입니다. 이것은 북한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여러 가지 정보기관과 연계된 또 그 외국 정보기관의 어떤 협조를 해주고 있는 내국인들 등등에서 그런 전통적 의미의 간첩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급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정보 수집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사고를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영향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인지전 활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의 전쟁 같은 경우는 육상, 해상, 공군 또는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인지전 활동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실제 이 시간에도 우리 국내의 정책이라든지 안보 현안에 개입해가지고 자국의 이익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자칫 생각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국가 간의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내정 간섭을 한다든지 특정한 사람을 시켜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언론에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잠실 한강에 있는 사실 중국집 식당 동방명주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거적으로도 활용된 걸로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에 민감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심지어는 중국에서 우리 방송국 사이트라고 위장해서 거기에서 우리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활동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 의미의 정보 수집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영향력 공작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옛날처럼 난수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보 빼는 거 공개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공작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산업관입니다. 제가 국가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관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아까 방첩을 얘기할 때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방첩이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53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아마 국민소득 67달러입니다. 우리가 지킬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가치는 우리가 지킬 게 없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꼭 정확한 순위를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세계 10개 경제 강국입니다. 방산기술도 5위에 해당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13개 분야 75개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나가면 삼성 반도체가 나가면 삼성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망과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산업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침공을 해오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제가 국장을 할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확하게 제가 여기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교차가 그래도 한 2년 1.7개월, 1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후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훨씬 더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역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 보안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아마 경제력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사실은 우리하고 전략 사람이 다 같습니다. 주력 사람이 다 같기 때문에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 갈등 때문에 한국이 주 타깃이 되고 있죠. 우리 기술 유출의 70%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일본은 괜찮다는데 사실 일반국도 안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 의미의 관찰행위, 또 영향력 공작, 또 이번에 말씀드린 산업과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헌법 98조에 다 담겨 있느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참 말씀드리기에 대한민국의 헌법 98조 개정을 해서 만약에 적국이 아닌 외국 단체를 위하여서 국가 기밀을 입수, 수립, 탐지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면 국가 기밀에 우리 판례상으로 사실 산업보안이 포함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걸 유출했다고 해서 우리가 간첩으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논의를 끝에서 산업부라든지 관련 부처들이 만나서 이것은 국가의 전망과 관련되니까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합시다. 아까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에 한해서 사회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듯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 기술을 이적의 의사를 가지고 압니다. 이걸 빼내는 분들이 이게 나갔을 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다른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잘 그런 기술은 유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적의 의사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적어도 간첩에 준하는 안보 위협 행위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첩 제98조가 만약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자들이 변경이 된다면 그런 산업 기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향력 공작 부분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내국인이 자기가 우리 정부가 싫어서 또는 특정 국가가 좋아서 정정적인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가짜뉴스를 파악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이 돼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든지 포섭이 돼서 이게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영향력 공작 행위에 대해서 바로 안보 위협 행위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국힘에서 입법 발의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형법상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고 또 행위를 국가 기밀 수집, 탐지, 보관, 누설, 전달 중대로 명확히 하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공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간첩의 의미를 확장해서 외국의 사주를 받고 허위 사실, 외국 정보 유포, 정부 정책, 외교관계 개입을 위한 영향력 공작도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입법안도 있어서 저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국정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고 옛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 미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파이라고 얼굴에 써서 다니지 않습니다. 간첩이라고 정말 작용하는 단서를 가지고 오랜 세월 추적해서 검거하고 차단하고 예방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서 놀다가도 아이하고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일이 생기면 뛰어나가는 우리 요원들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할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법인 우리 형법의 개정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정말 완벽한 방첩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관심 갖고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보 실무 현장에서 느끼고 또 그와 관련하여서 정부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화된 정보, 글로벌 정보 환경에서 새로운 인지적이나 능력력 공작이나 아니면 산업스파이 공작 같은 것들도 헌법 98조의 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정과 아마 강성기 의원 아니라 생각되는데 그런 의원 아닐까 그런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토론자의 이야기를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블로그는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조금만 더 손 드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 발제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문제의식은 그때 한꺼번에도 이렇게 듣고 하려니까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보다 일단 이용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에서 이렇게 반국가 단체를 추가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쓸모없이 내버려서 폐지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이 법조와 형법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 존재한 다음에 특별형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뼈대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이 붙는 것은 오히려 살이 금방 떨어져 나갈 그런 것이 있겠죠.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과거부터 좀 종패 논의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왔고 특별법이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또 존속될 것이다. 장담을 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법이 의미가 없어서 폐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설사 당장에 뭐 이렇게 폐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민혜성 연구위원회의 말씀처럼 설사 만약에 중간 논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법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또 탄탄한 또 이제 형법 개정이 된다면 탄탄한 형법이 존재했을 때 이것을 또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자체라는 표지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 또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국가의 핵심 기술, 이거는 국가의 뭔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이 국가 핵심 기술도 국가 기밀과의 어떤 관계냐? 국가 기밀, 그것도 유전 관계입니다. 국가 기밀이 가장 큰 넓은 개념이고,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기밀의 범주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 기밀은 정말 뼈대가 되는 그러한 표현인 거고, 또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도 특별법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처벌하는 이 형량은 간첩죄 형량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형량의 차이 때문에 좀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건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의 그 형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지, 간첩죄 규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국가 기밀로 얼마든지 포섭이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의 종류 많지 않습니다. 정사각형, 마루, 평행가면 다 사각형입니다. 요건이 추가돼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사각형이, 그것처럼 산업기술이니 국가 핵심 기술이니 이런 것들 다 국가 기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헌법 규정에 개정안에 추가할 필요는 그런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윤성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이제 테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발제한 내용하고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비밀 같은 것들을 유출시켰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냐, 처벌의 이제 공백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헌법상에 이제 27조 불능미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벌될 수 없는, 그러니까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수가 아니고 불능미수라는 범죄 위험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법의 공백은 있지만 아예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27조 적용을 하려는 생각을 많이들 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사기관뿐 아니라 이제 공소 제기할 때 이제 검사님들께서 27조 규정을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창준 이제 전 국장님께서는 발제자 이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주심으로써 저도 좀 이 시간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지식이 좀 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산업기술 유출 관련해서 국가 핵심 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간첩죄 규정을 할 때 추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헌법은 이제 기본법으로서 포섭할 수 있는 범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 기밀의 일종인 이상, 국가 핵심 기술도 국가 기밀의 일종인 이상 헌법에다 추가할 필요는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도 있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의 형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제자는 아마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를 마스터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스터키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 입장에서 좀 생각을 들어가고요. 일단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 다 들었는데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토론할 예 어디 계신 어른분상 잠깐 운영시위원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님 설명 잘 듣고요. 우리 조화장님께서 진행을 잘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5일 날 전쟁의 날 후에 성화선이 그려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3년도에 이 헌법에 지정된 적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이비 시대에 태어난 저희들이 공무원 쪽에는 적국이라는 말은 써보지를 않고 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로 북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시대에서는 이 적국을 여기에서 이렇게 뺀다면은 우리 간첩 지금 유창준 토론장님께서 그러셨고 김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간첩하면 북한을 우선 나타낸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국을 그렇게 빼지 마시고 저희 생각은 외국인 단체 그리고 적국을 무슨 한국의 반국가 단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북한을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줘야 간첩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특히 베이비 시대에 태어난 국민들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외국 충자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국을 뺀다고 해서 안국가 단체나 적국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박재자 토론자분께서 좀 더 명확한 해설을 해줄 수 있으면 간단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국을 빼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하고 외국 단체 추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단체를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 또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한국가 단체도 크고 외국에 여기까지 했다는 게 대단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이라는 지금 왜냐하면 이 적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 조금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감정상 이론상으로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모두에 이야기한 바로 지금은 명경시대의 정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국도 외국 하더라도 외국 안에 적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적국을 두자는 의미이지 이걸 두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갑자기 잘 나가다가 위로 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건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사회자가 왈가왈부할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말 안 하셔도 그 마음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또 다른 분들 불러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학에 재직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MZ세대에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응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대 국회의원에 전시 자유한국당 때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산업 스파이의 개념 자체를 산업에 한정하는 게 맞는 건가 확대시켜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나 통신이나 되게 기업의 가장 대한민국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가 생산형 AI를 주요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 그러니까 사람만이 꼭 이게 간첩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것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 때로 이게 이 법이 폐기가 됐었는데 AI 기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AI 기본법 관련해서 대표가 했으나 이 내용에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이런 랜섬 웨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가스파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본법에도 이런 내용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물론 간첩 행위를 한 사람 처벌하는 게 당연하죠. 더 나아가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간첩 행위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되게 심한데 이런 부분도 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경제안보 중요하고 경제는 필요하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마 이제 해가 필요하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각 전체 토론 자리니 다른 법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사람 외에 다른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이제 형사 범죄 능력이 있느냐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사람의 경우 범죄 능력이 기업 같은 법인의 경우에 안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일반 법인 형법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조금 이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스파이 문제를 형법에 규율하는 문제는 좀 전에 발전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하면서 저하고 조금 괴를 달리는 부분이 사실 이 국가 기밀의 범주 내에 우리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산업 스파이, 산업 국가 침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면 산업 스파이 문제는 형법상에 충분히 저는 보완이 된다, 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별도로 산업 스파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법안이 외국이나 외국 단체로 유출된 경우에는 형법으로 유의할 수 있고 또 한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지난 정부에도 그렇고 그동안 형법을 굉장히 개정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도 많이 있었지만 못한 이유가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한꺼번에 형법에 다 담다 보면 또 다시 혹시라도 실기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첩이라고 처벌을 못하는 이 상황만큼은 꼭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형법을 이번 기회에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 가지 유형이라도 꼭 반드시 담겨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은 또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들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질문 마지막 정비 시간에 질문하시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질문부터 이게 좀 아까 그 발제문에 있는 것 외에 그 보도의 주의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사람 다시 보면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 중에 형량의 차등은 볼 수 있지만 이적 이사가 없는 경우에도 단지 수립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네. 주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비밀을 단지하거나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게 처벌하기 어렵지만 그 이후에 조사할 경우에 이적 의사가 생긴 경우에는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위험으로 누설을 넣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적 의사가 없는 단지 수집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에 불법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이 탐지 수집 폐기에 대한 그 행위 반가치성은 어디에 표지를 두고 어떤 탐지 수집 폐기에 대해서 이적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대체 어떤 행위 반가치성 때문에 저걸 하고 그 표지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요. 일단 그 간접죄의 모든 형법 규정들이 보면 보호법익이 있다 보니까 간접죄에서 보면은 보호법익이 국가의 뭔가 존립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유출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 보여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적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개인적인 어떠한 궁금증이나 뭐 나중에 어디다가 본인이 뭐 협박을 하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단 이적 의사 외에 다른 어떤 의사로서 수집 탐지하는 그 수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소명의 불법성이 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제 유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 기밀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보호가 되어야 되고 뭐 직무 관련해 가지고 우연히 뭐 취득하거나 직무 관련해서 취득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행위 유형이다. 그리고 탐지 수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적 의사가 없지만 다른 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탐지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이론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간접죄가 위헌법이냐 실제법이냐 또는 현대의 국가적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행적 예방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즉답으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영향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기회 주셔서. 저 강선영 의원실에 최근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용기 검사님께 질문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간첩죄나 아니면 국가보안법상에 이거는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 사실 이 목적성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탐지냐, 수집이냐, 그 다음에 누설까지 포함하느냐는 부분은 김재훈 교수님께서 이제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이무희 검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걸 기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목적성에 대한 규명을 이적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 규정을 어떻게 잡아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왜냐하면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이 실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윤혜성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는 IS는 제가 위원회에서 테러단체로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테러범죄법과 통합방위법에 관련된 상호 충돌성입니다. 이 북한의 소임으로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테러범죄법과 이제 통합방위법상에서의 충돌 문제는 결국에는 간사기관 해당 기관이 어느 간사기관에 되느냐에 문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장 조사를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창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말씀을 하시면 현재 이제 인지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뿐만 아니라 이제 군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전이라는 거에 대한 용어적 정의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토에서 2024년도까지 인지전에 대한 개념정의 하겠다고 했지만 전 세계도 지금 공식적으로 인지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또 도리로 발전시킨 나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영양공작과 인지전은 용어를 달리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개념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 부분이 좀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공작도 이제 인플러스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작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거부감이 좀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사용을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질문을 모았다가 그걸 하시네요. 그래서 순서로 우리 경사님부터 위원님, 국장님까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지적 지정을 이제 공소유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적제의 국가기밀을 유형화시켰을 때 인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보셨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근데 이제 일단은 간첩죄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간접행위를 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하에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것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런 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이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말 안 되는 것 있는데 그건 대시배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로 책임이라고 그런 이유가 제가 테러 전문가인데요.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유엔에서 테러 단체를 지정하잖아요.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걸 진짜 굉장히 늦게 지정합니다. 그것도 미국, 영국, 다른 국가의 정보를 받아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할 때는 IS가 테러 지정국이 아니었어요. 재밌는 게요. IS라는 큰 단체가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유엔의 테러, 영국, 미국의 테러에 대한 개념을 따돌리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내립니다. 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SI라는 테러 단체죠. 뿌리는 IS. 그럼 얘네들은 테러 단체인데 유엔에서 나중에죠. 얘네들은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간에 얘네들은 하는 문제잖아요. 뿌리는 같은데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리히 강조합니다. 벌써 꽤 오래됐는데 테러방지법 2조는 바꿔야 돼요.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 국조시에서 지정하든가 아니면 영국, 미국 얘네들이 제발 얘네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를 받아들이죠. 유엔은 가장 느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 테러 통합방지법은요 국정하고 군하고요 대응하는 법이에요. 아시잖아요. 테러 방지법은요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부담한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법원 공안 성과였죠. 공안 1과 테러 방지법 논의했을 때 쫓아갔었어요. 당시 대법원 1과장님이 임원 부장님이었고 지금 대법원 3과장님이 법무부 국장으로 계시는 송강 부장님이었는데 송강 부장님한테 쫓아갔어요. 아니 검찰이 테러 방지법이 지금 필라버스티에서 난리 치는데 제가 테러 방지법을 보니까 검찰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테러 방지법 수정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요 지금 끊겼어요. 전 정부 때 완전히 끊겼어요. 얘가 일단 교림도 마시죠. 저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그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하시면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인지전이니 영향력 공작이니 하는 용어는 이제 사실은 상당히 연구가 진전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쓰이기 시작한 지 사실 확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런 인지전과 영향력 공작이 어떤 형태로 확정이 돼야 되냐. 사실 양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포괄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형법의 인지전이라든지 또는 영향력 공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범위를 포함해서 영향력 공작이라는 그렇게 아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형법에 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관,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서 또는 연계해서 허위 뉴스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인지전과 영향력 공작에 관한 양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든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만큼은 더구나 연계돼서 그것은 헌법의 새로운 안보 이론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뜨거운 공성에 오늘 안보 토론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운정회를 주최해 주신 강동혁 최고위원님의 정리 발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박광명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제해주신 김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토론해주신 이미 검사님, 장윤정 부장님, 그리고 이래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21대 법사위에서 일소위에서 헌법 98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번 21대 논의했던 것보다 논의를 좀 더 넓혀야 될 부분도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기본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꿀 때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오늘 토론회가 거기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충실하게 토론 준비를 해주신 우리 자영 그리고 발제하신 분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 고령 서천에서 올라오셔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운동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